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을 꼽아라 하면 이 일 저 일 많이 있겠지만 애 키우는 일이 제일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아이들은 스스로 큽니다. 지목을 가지고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크는가? 가만히 놔둬도 아이들은 저절로 성장하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원이자 동시에 가족이자 동시에 주 양육자로서 우리 부모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살아가며 이야기하며 어른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애 낳아라. 왜냐?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이는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것들이 이 아이를 먹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먹이고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먹이고 그야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먹이는 것, 그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만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면 그 뒤로 성인기는 지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먹든지 뭐 더 먹든지 덜 먹든지 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아이의 생존과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하거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는 우리가 가져가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 옛날 1960년대, 70년대 전쟁 끝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나오기 전까지 제 세대는 넷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 제가 한참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지금의 부모 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베이비붐 1차 세대, 2차 세대들은 다 어떻게 막 살았는가? 맞고 자랐죠. 무지하게 맞았죠? 그러나 맞기만 한 세대가 아니었고 그때는 밤늦은 시간에 아버지의 회초리 다음에 저녁 늦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반창고를 붙여주고 또 그 바세린을 발라주었던 엄마의 따뜻한 온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돌봄과 그 숨어있는 눈물을 통해서 양육의 기본 걸음을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날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생존이지만 그 가운데 온도가 있었던 그 시대는 눈물과 회초리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격려와 칭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돈만 주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좀 소생시키고 그 정신을 맑게 하고 앞으로 쫙 나갈 수 있는 사회의 발전과 부흥처럼 아이들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칭찬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밀어주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밀어주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그 국가적 기조로 칭찬이 붐업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 우리 또 먹고 살만 했거든요. 지금도 풍요가 끊긴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뭘 먹을까를 고르는 시대고 또 고른 다음에도 후식까지 다단히 챙겨 먹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의 풍요 속에 우리는 마음의 풍요까지 함께 성장했던 그 시기가 바로 19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있는 일명 칭찬과 격려의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민주사회가 주는 그 풍요의 열매를 동시에 경험하게 됐죠. 1980년대, 90년대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시기에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이게 민주야. 이게 자본주의야. 이게 삶의 핵심이야. 이게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기쁨으로 살아야 돼. 마음의 풍요까지 함께 가져가야 우리는 그야말로 나로서 사는 거야. 주체적 삶이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시작됐죠. 독립과 주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양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교양의 정의가 뭔가?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 이걸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는데 교양사회의 참다운 입지는 언제 갖추어지게 되는가? 말 그대로 주도사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1세, 3세, 5세, 7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참여사회에서 주도사회로 넘어가는 이 사회의 그 단물들을 먹고 그 열매들을 보고 그 사회의 발전들을 아이들은 체득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영향력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고 이제 포용하는 대상도 달라지게 됐잖아요. 그런 시기에 아이들은 더 적어지게 되었고 이 아이들과 살아가며 더 좋은 것을 더 알차게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싶은 더 높은 학력을 갖게 됐고 더 큰 귀를 갖게 된 부모들의 수요는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부모의 가지고 있는 수요와 그리고 주도사회 속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부모는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함께 다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술에 보면 조각이란 분야가 있고요. 이 조각 분야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가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간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가법은 차르처럼 척척척척 붙여가 점점 모양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약간 바뀌더라도 그 모양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이고, 간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돌멩이처럼 딱 계획을 따가지고 쫙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간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도야.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성공자 아니면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진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진로 선택 방식이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진로를 찾아가도록 교육 쪽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방식의 간법의 방식이라고요. 그건 1%를 위한 교육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도 1%가 더 싶지만 우린 99%잖아요. 우리의 간법의 방식의 진로는 때로는 우리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간법의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19세기에 쓰던 직업이 20세기엔 쓸 수 없었죠. 20세기에 쓰던 직업이 21세기에는 없어지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너는 교수 돼, 너는 의사 돼, 너는 판사 돼, 너는 선생님 돼, 이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로뿐만 아니에요. 아이들과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그래야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지 않겠는가? 스스로 자라지 못하더라도 어떤 스케치북 안에서, 어떤 울타리 안에서, 어떤 그림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인지는 큰 바탕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모는 살 의무만 있고 죽을 권리가 없는 게 바로 부모잖아요. 왜? 함께 살아가며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부모를 생각해요.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늙어서까지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아이들이 우리에게 성인이 되면 조금도 묻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순간에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굴이 상징적으로는 엄마인 거죠. 그죠? 그 자궁이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대한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두렵거나 힘들어지면 퇴행이 발생해요. 누구나 다 힘겨운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70 먹은 자식도 90 먹은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당당할 것 같은 그 중년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자식도 늙은 부모에 오고 20대의 그 젊음과 청춘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도 40대 50대 부모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고 다시 그 자궁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되고 100세 시대 호모 100 앞으로 우린 150까지 산다잖아요.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양육을 생각한다면 내 아이가 뱃속에 있던 1살이건 10살이건 20살이건 30이건 40이건 50이건 70이 됐건 90이 됐건 함께 살아가는 그 상황이 큰 그림 속에선 더 객관화되겠다. 덜 힘들겠다. 더 큰 그림 속에선 더 덜 쫄리겠다. 부모의 퍼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육의 환경은 얼마나 클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될까? 난 내 아이에게 어떤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다 퍼즐의 크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의 퍼즐에 여러 조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퍼즐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의 그러니까 인품이란 말일 때 격이 있고 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품이 크잖아요. 놀랍게 그 큰 품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판을 키워준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이게 어느 정도로 가변성인지도 알 수 없는데 놀라운 건 그 부모를 만나보면 부모가 품이 커. 부모가 이 격을 가지고 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 품이 크고 판이 크더라는 거죠. 뭔가 모르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던지는 그 부모들 입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격은 결정이 되고 그 품의 크기도 결정이 되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의 퍼즐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믿을 수 있는 1인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운디드 힐러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운디드, 상처 입은 이런 뜻이고 힐러, 치유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며 애나 어른이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상처투성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고 조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회복된 경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 선택해야 될 겁니다. 나는 운디드로 살 것인가? 상처 입은 자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치유자인 힐러로 살 것인가? 우리가 힐러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린 이제 믿을 수 있는 1인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자격을 갖춘 거고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다면 이 아이의 퍼즐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퍼즐이 여러 조각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바탕을 형성해주는 바로 그 역할자, 그게 바로 믿을 수 있는 1인이 주는 그 퍼즐의 안정적 색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건 뭔가? 스케치북을 준비해야 되겠죠. 더 오래 쓸 더 큰 울타리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만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 때면 그 막대기를 찾아올 거예요. 힘들 때면 그 막대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꽂아두었던 그 내가 처음부터 만났던 그 막대기를 생각하며 저 넓은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바로 이 자리로. 그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1인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힐러의 자리일 텐데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우리는 안정적인 양육의 자리다. 믿을 수 있는 삶의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신이 먹고 마셨던 그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1인 그 힐러를 선택하시기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오, 이렇게 많은 질문이. 네.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도안동에서 온 박미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못했을 때 처벌법에 대해서 남편이랑 잘 의논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남편이랑 달라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랑으로 애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마 집집마다 다 할 거예요. 세상에 교육관이 맞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처벌관이 맞는 부모, 훈육관이 맞는 부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선택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키우는 건 아버지가 약간 엄하시긴 하지만 우리 집에 이게 규칙이야. 규칙 없는 집은 막 나가는 거야. 아버지가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아버지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거야. 아버지의 방식을 네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에게 해석을 해주셔야지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만 영웅이 되는 이런 치사한 양육은 아이에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부모의 해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하고도 남편하고도 그 얘기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술이 아이를 키운다. 두 번째 강연도 어떤 내용일지 정말 기대가 되죠. 그럼 힘찬 외침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 역시 프로 부모 따로 있고 아마추어 부모 따로 있고 아이들 리더십은
엄마 아버지의 말끝과 혀끝에서 시작되는구나.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그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자부심의 이름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면 아이들의 심장은 그때부터 제대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